자, 미국 대선까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지 시간으로 보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 대선 리스크뿐만 아니라 3차 코로나 재유행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맞는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몬드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에 그 미국 시장을 보면은 우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좀 살려줬었던 성장주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부터 한번 봐주세요. 예. 우선은 사실은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끌고 있으니까요. 그 미국 시장의 여지껏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거는 말씀하셨던 대형 IT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장주라고 이제 많이들 여지껏 다 회자되었던 그런 주식들인데 이제 그 주식들이 9월서부터 이제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상승 모멘텀은 지금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꺾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변동성을 유발한 요인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이 사태를 만들었던 코로나19의 재유행,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대했었던 부양책의 무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대선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이 3개의 변동성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범위였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WHO에서는 5월, 6월 달에 9월, 10월, 11월 달에 북반구로 다시 올라와서 유행을 할 거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많이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거는 이 병이 뭔지를 몰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랐던 것이 힘든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락다운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양책은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양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부양책은 50대 5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대선 전에 해서 이전 사람한테 줄 이유가 사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늦게 나올 것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도 지금 뭐 바이든이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가 될 거냐 이 둘이 서로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 둘이 서로 됐다고 주장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나리오들이 너무 첨예하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들은 다 지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주식이 무너질 거다. 3월 달처럼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달은 사실은 주가가 무너졌던 건 기름값 때문에 무너졌던 거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3가지 변수는 시장이 아주 무너질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범위에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 불확실성. 그냥 대선 불확실성이 아니라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봤던 것처럼 개표를 다시 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죠. 왜냐하면 앞으로 6주 뭐 아니면은 뭐 더 길게 가면은 한 3달 정도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그러면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대선 말고 정말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펀더멘탈을 한번 놓고 봤을 때는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일단 장단기 금리차 뭐 10월 달 들어와서 스티프닝 계속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기존은 사실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투기 등급의 채권과 아니면 무위험 채권의 그 차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사실은 지금 3월 달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펀더멘털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또 두 번째는 소비. 네. 소비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 지표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주마다 나오는 지표도 있어요. 레드북 존슨 레드북 인덱스라고 네. 그거는 소매 판매점들이 9,000개의 소매 판매점들의 지난달 대비해서 얼마큼 소비가 늘어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그것도 이미 9월 달서부터는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괜찮고 리퀴디티 보시면 유동성 보시면 네네. 지금 연준 자산은 7조 달러 넘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AIT라는 걸로 해서 Average Inflation Target이라는 거를 바꿔서 네. 이전과는 다른 레짐 체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유동성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아니 그 명목금리도 올라갈 여지도 지금은 낮고 네. 넓게 보시면은 사실은 주식이 아직은 매력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이제 물론 대선에 따라서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또 이게 컨테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지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네네. 저는 이 대선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상원을 누가 가져가냐예요. 네네. 바이든이 되고 만약에 그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네.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이고요. 부양책이 쉽지 않겠죠. 네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민주당 된다면? 상원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도 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좀 낫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원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상원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가져가 준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부양책은 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조금 더 주요할 거다. 그래서 상하원이 일단 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대선도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이 상원을 누가 가져갈 거냐 저는 그게 조금 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이 됐건 상원이 됐건 이 둘 다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네. 불확실성인 거는 맞는데 일단 어쨌거나 나오는 결과치는 있겠죠. 네네. 나와지는 결과치는 있을 거고 그리고 의회는 네. 의회 선거는 사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의회 선거는 일단 정해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의 케이스로 해서 상하원이 다른 네. 이제 그 의회가 점령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불확실성이 만약에 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은 그건 워스트 진짜 시나리오. 최악인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제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네. 몇 가지를 짚으면서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할 때냐 말아야 될 때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이 또한 내년 말쯤 보거나 내년 여름쯤 봤을 때에는 지나간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들이 그 나머지 펀더멘털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주식에 긍정적이니까 네. 이런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기회로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올해 3월 초에 네. 저랑 통화를 하면서 네. 저는 되게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성장주가 계속 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모양새가 좀 달라 보여서 네. 지금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주식은 매력적인데 성장주로 가야 될까요? 가치주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는 이슈인 것 같은데 네네. 성장주가 못 간다고 해서 가치주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반대로 놓고 봤을 때에는 성장주도 못 가고 가치주도 못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지껏의 성장주는 대형 IT주가 성장주였기 때문에 반대로 중소형주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모양새가 바뀌는 모습, 그러니까 신성장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장주가 못 간다고 해서 가치주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지금이 가치주가 갈 상황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이거 가치주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재 소재라든지 네. 아니면 그 자동차주 가운데 그 최근 들어서까지 테슬라에 밀려서 못 갔던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좀 회복되는 모습이던데요. 그렇죠. 회복되는 모습이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려면 모멘텀이 좀 저희한테 보여야 돼요. 네네. 근데 그 말씀 주셨던 그 예전에 그 산업들의 그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주기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랬고 네. 8월 달에 그렇고 맞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치주들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섹터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저는
가치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매력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8월 정도서부터 실질 금리가 지금 회복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거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구간이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가 좀 좋아지는 네네, 구간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10월 달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네. 근데 10월 달에 보면 가치주랑 성장주랑의 상대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뉴트럴입니다. 이게 저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조금 더 매력적인 거고 내려가면은 사실은 가치주가 조금 더 힘들고 성장주가 그 좀 우세한 구간인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저 상황에서는 파란색 박스가 치어져 있는 저 상황에서는 치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사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중소형주와 나스닥 100 종목 요거를 사실 비교를 다음 그림 한번 해보면 보죠. 네, 지금 나와요. 그 상황을 보면 장단기 금리차는 아까 보셨던 대로 8월서부터 꾸준히 지금 빨간색 선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치주는 올라오지는 못했고 결국에 10월 달에도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중소형주가 지금 강세거든요. 올라가는 게 나스닥 100이 조금 더 센 거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중소형주는 상대 강도가 지금 확대되고 그러니까 있는 중소형주에 비해서 나스닥 100의 상대 강도를 지금 파란색 선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네. 나스닥의 상대 강도가 내려간다는 걸 파란색 선이 지금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네, 파란색 맞습니다. 선의 하락이 보여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중소형주가 지속적으로 나스닥 100보다는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번 달에 나온 게 미국 3분기 GDP가 네네. 33%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네. 연율로 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33%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는 거를 중소형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저게 사실 저 중소형주가 가치주라고 보기에는 저 주식들이 다 그렇죠. 가치주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여지껏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도 좀 이동이 되면서 펀더멘털의 그 개선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 미국 증시를 많이 공부하셨고 투자하셨겠지만 사실 대형주에 대해서도 정말 빠삭하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중소형주라면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라고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중소형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네네. 사실은 러셀 2000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덱스로 봤을 때는 러셀 2000 주식들을 보시는 게 좋고 인덱스 내에서도 그러면 러셀 2000에 어떤 주식들이 좋냐라고 네네.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되는 상황에서는 그 러셀 2000의 ETF 또 러셀 2000의 인덱스 큰 그거를 사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그 어떤 주식들이 투자되어 있는지를 홀딩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홀딩스에 한 5개에서 10개 종목들을 사실 유심히 보시면 그렇죠.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지는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러셀 2000 지수의 그냥 시총 상위를 먼저 가장 열심히 공부해봐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도 이제 딱 러셀 2000 검색하시면은 뭐 서머리 차트 이렇게 쭉쭉쭉쭉 있다가 오른편에 홀딩스가 있잖아요. 그 네. 홀딩스 뭐 네, 바로 옆에 맞습니다. 아마 프로파일일 네. 거예요. 프로파일 홀딩스니까 이 홀딩스 탭을 딱 검색하시면은 아마 바로 뜰 겁니다. 네. 자, 좋아요. 중소형주가 지금 상황에선 제일 좀 좋아 보인다. 네, 네, 라는 맞습니다. 거고. 네. 중국 얘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성장주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 신성장주라고 함은 대선과 일단은 조금 무관한 주.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뭐 만약에 바뀐다면 만약에 바이든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신성장주에 몇 가지 테마가 더 붙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과 지금 무관한 중에서도 신성장주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그 중에서도 큰 거는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오중전회가 끝나면서 네. 그 굉장히 큰 사실은 이정표를 마련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번에 오중전회 끝나면서 나왔던 얘기가 내수,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내수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여지껏 취해왔던 굉장히 큰 정책의 이코노믹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체제의 변화를 명문화해서 굉장히 큰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기술은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네네. 의지의 표명.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여지껏 계속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기술 패권은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G1이 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전투력을 좀 다졌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그 뭐 전략가라든지 이런 분들 나오시면 항상 두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네. 내수와 기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 전과 이번이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큰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내수를 키우겠다라고 아주 큰 플랜을 짜는 이 오중전회에서 명문화시킨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책 이반자들이 어떤 큰 정책을 만들 때에는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몇 년에 걸어서 깔아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실현을 해서 효과가 나와야 그 정부가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작업을 수년 동안에 걸쳐서 한 것이고 네. 그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이번에 내놨고 그다음에 이 결과물에 대한 효과를 앞으로 수년 동안 볼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 내수와 기술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특히 내수에 대한 그 부분은 투자자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신성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 쪽은 어때요? 그럼 기술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무역 협상 때도 계속 나왔던 건데 뭐가 네. 달라진 거예요? 보시면 사실은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5G를 빼놓고는 네. 전 세계의 5G를 얘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웨이의 지위는 입지전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올 여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네. 화웨이 제재하겠다라고 네. 하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부 기업의 어떤 뭐 허가받는 허가받는 네. 거를 유예를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찍어 누르려면 그거를 유예를 준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화웨이와 같이 가는 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을 빼놓고 중국의 5G 통신 기술을 빼놓고 전반적인 5G를 끌고 가겠다, 전 세계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는 지난달이라고 저는 기억을 지지난달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의 그러니까 홍콩 항생테크 인덱스가 생기면서 생겼어요. 네. 예, 거기면서 이제 ETF가 사실 출범을 했는데 네. 그 ETF 자금이 사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 얼마나 시작한 들어왔어요?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ETF 하나에만 한 6천억 정도가 몰렸고 그리고 하나에 6천억. 예, 그리고 트레이딩 주스만 해도 한 거의 4억 주 정도가 트레이딩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수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지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관심을 사실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항생테크 인덱스의 종목이 30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지수들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었죠. 네. 제가 지난달 방송에 나와서 지난달인가요?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 잠깐 드리고 네네. 갔었는데 이 항생테크 인덱스는 지금 이면의 얘기를 사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퇴출되는 중국 기업들이 네. 어찌됐건 간에 상장 시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이게 물려난다라고 했을 네. 경우에 이제 쫓겨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홍콩에서 상장을 하는 그런 경우라서 굉장히 좀 유망한 그런 지수고 투자할 만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성장에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기본 컨셉은 신성장주가 관심을 받을 것이다고 미국에선 그래서 이 러셀 2000 인덱스를 공부하라는 거고 중국에서는 항생 테크 인덱스를 공부하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몬드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